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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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 돌아왔습니다. 2017년 1월입니다. 저는 임신희. 이성숙. 홍정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겨울에서 봄을 향해 흐르는 역사 속의 지금. 끝맺음과 새 출발이라는 단어가 절실하네요.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한 얘기입니다. 최근 언론들을 보면 다 믿지는 못해도 60-70%만 믿는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부재했다. 역량이 부족했다. 이런 말에 서로 공감하게 되지요. 오늘날의 대통령 또는 조선의 왕들은 나라의 가장 한가운데 자리했던 리더인데 그들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역사 속 왕들, 그 중에서도 조선의 왕들 27명을 들여다보며 수다 좀 떨어볼까요? 네.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은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입니다. 2017년도 저희가 다루는 첫 책으로 선정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들 읽으셨나요? 네. 무척 재밌게. 네. 제가 선정했지만. 네, 우리 그 성숙 씨가 그 책을 소개하게 된 선정하게 된 개혁 과정하고 그 작가 소개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책 선정한 이유는 옛날부터 그냥 왜 애들 조선왕조실록 어린이판 이런 거 많이 주면서 읽어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조선왕조실록을 통독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작년 말 올 초 정도의 시간이 나길래 좀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설민석 조선왕조실록이 제일 많이 검색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도서관 대출을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으시죠? 모두 다 대출됐어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얼마나 잘 썼길래 싶어서 사서라도 보자 해서 사서 읽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책이 정말 재밌고 음. 설민석 씨가 꿈꾸는 정말 대중적인 한국사를 만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중적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자 소개를 하면 보통은 책 표지에 저자 소개하면 연도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설민석 씨도 그렇게 표지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하잖아요. 출판할 때. 근데 그렇게 한 걸로 봐서는 간단하게 요 정도만 소개하기를 원하지 않나 싶어서 저도 그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근 에듀 대표이사와 이투스 대표 강사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집필한 책으로는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전쟁의 신 이순신, 역적의 아들 정조, 국사 대백과 등 다수가 있고요. 제가 이 외에 읽었는 거는 정조 책도 있어요. 정조 책도 있고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 사도 얘기도 있는데 네. 그 책도 재밌었어요. 정임 씨는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책을 사야 된다 그러지 두껍기도 하지.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민석 그 강사님이 나와서 하시잖아요. 네, 그 요즘 TV에서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고 있죠. 근데 참 그 말씀하실 때 들으면 그 인간적이면서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역시 책도 재밌고 따뜻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왕에 대한 사랑이. 저는 사실 많이는 아니지만 출판계에서 있는 입장에서 이런 책들을 보면 막 부럽고 맞아요. 이게 나는 언제쯤이나 이런 작가를 섭외를 해서 책을 낼 수 있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한편으로는 조금 스트레스도 받아요. 책을 이렇게 네. 만들어야지 대중이 좋아하겠구나. 그런 약간 직업적인 느낌이 있어서 안 좋은 이제 출판 쪽에 일하면서 안 좋은 점은
독서를 순수하게만 할 수는 없는 아, 입장이 네. 된다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요즘 대중들은 이렇게 쉬운 책을 이렇게 되는 책을 원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도 또한 선입견과 다르게 뭐 다 아는 내용이지. TV에서 그렇게 많이 네. 했는데 네. 그 왕들 뭐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쉽게 빠져들 수 있게 됐다는 아주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말씀도 엄청 재치 있게 하시고 네. 네. 외모랑 목소리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말씀을 잘하시고 정말 옆에 왜 왕들이 직접 살아있는 왕으로 느껴지게 보고 오신 예. 것 같아요. 예. 보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네. 그런 감칠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선이 건국된 지는 1392년이었고 한일 합방으로 망하게 된 것은 1910년이었죠. 50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조선이 27명의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 저희가 이 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책 내용들을 좀 다소 길다 할지라도 서로 단락을 이렇게 정해서 한번 낭독을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예, 제가 세종대왕 네, 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책 자체에 나오는 부분을 한 줄 소개식으로 제가 약간 이렇게 짜집게 해서 읽어드릴게요. 세종대왕은 악덕 사장이었다? 실제 그런가?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세종은 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줄 정도로 배려심 깊은 성군이었지만 신하들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신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락하지 않는 걸로 유명했죠. 세종에게 시달렸던 신하들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을까요? 피해 사례 1. 신하 권진. 제 나이가 이미 75세라 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일마다 실수가 있으니 그만 사직하겠습니다. 이에 세종대왕님 너에게 우의정 자리를 내리노라. 하지만 세종은 유능한 권진에게 오히려 우의정 자리를 주고 줍니다. 그리고 피해 사례 2. 부모 3년상 100일만 해. 신하 윤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벼슬을 그만두고 3년상을 지내야 합니다. 라고 전하께 아뢰었죠. 그랬더니 내가 해봤는데 3년상을 치러도 슬픔이 가시질 않더라고. 슬픔을 잊는 최고의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세종은 주요 관직의 공무원들에게 딱 100일간만 상을 지내고 복직하라고 명합니다. 세종이 이렇게 신하들을 괴롭혔던 것은 유능한 관료야말로 조선을 이끌어갈 동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괴롭긴 했겠지만 이런 왕을 만난 백성들은 천만다행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무능한 왕을 만나면 일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우리 손으로 직접 세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연산군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참 좋았었어요. 네, 저는 정조의 파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경을 써야 됩니다. 잘 읽으려면. 네. 글쓰기와 소통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서 글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일기를 매일 써서 훗날 일성록을 만들 만큼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한편 정조는 말과 글을 통해서 백성들과의 소통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정조대에는 여러 신분과 당파, 지역과 종교와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자 노력해요. 먼저 정조는 신하들과 자주 대화를 하며 다양한 주제로 토론합니다. 또한 지방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하죠. 이처럼 정조는 백성들과 신하들을 직접 대면해 소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조 이전에도 왕이 백성과 소통하는 제도는 있었어요. 태종 때의 신문고 제도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북을 울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신문고는 궁궐 안에 있었어요. 이는 임금이 직접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겠다는 게 아닌 그저 백성과의 소통의 의지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신문고를 대신해서 16세기 중엽부터 격쟁이라는 제도가 성행해요. 격쟁이란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꽹과리를 치며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글을 아는 선비나 신하들이야 상소라는 문서를 통해서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지만 당시 백성들은 글을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격쟁은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직접 하소연할 수 있는 효과 만점의 제도였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하나요? 임금이 궁궐 밖으로 나오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사실 숙종 때부터 왕이 궁궐 밖으로 나와 행차하면서 백성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졌는데 특히 영조와 정조는 임금의 어가 행렬을 구경하는 백성들을 막지 않았답니다. 국왕의 모습을 백성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임금 행차 때 구경꾼이던 백성들을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잠깐 뛰어넘어서요. 그 정조들에게 정조가 이렇게 이 와중에 한 그 고사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네. 그것도 알아보고 바로 해결해줘라 해서 딱 3일 내에 신속하게 그 아이가 호소한 내용을 해결해줬다는 그래서 신속 정확한 네.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그런 일화였습니다. 요즘도 그죠? 대통령이 직접 민원을 해결하진 않는데 청와대에 있습니다. 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면 네, 맞아요. 많이 해결이 된답니다. 보실까요? 네, 다음에 우리 네. 정임 씨. 네, 저는 그 좀 못난 임금 중에 그 인조에 대해서 좀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조의 동생은 영모 사건에 연루돼서 자결하고 또 인조의 아버지가 화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제 그런 항상 이제 그런 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소현세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선조와 인조는 똑 닮았어요. 무능했고 비겁했지요. 이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말할 나위 없이 참혹해졌어요. 게다가 전쟁 이후에 지지리도 못나게 군 모습까지 똑 닮았습니다. 선조가 전쟁의 모든 공을 명나라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움을 외면하고자 했다면 인조는 전쟁으로 인해 드러난 자신의 무능을 질투로 표출합니다. 그 질투는 바로 첫째 아들 소현세자로 향해요. 소현세자는 부인인 세자빈 강씨와 동생 복림대군과 함께 심양에서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했어요. 아니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인질 생활을 한 아들을 어째서 질투한 걸까요? 소현세자는 인질로 잡힌 약소국의 세자였지만 꿋꿋하게 심양에서 8년을 버텨요. 심지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청나라 황제가 베푸는 잔치, 황실의 혼인 등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훌륭한 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시 청나라 황족인 다이공과 사이가 좋아서 북경에 갔다 오기도 했지요. 아들인 소현세자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뛰어나다 보니 이것이 인조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온 겁니다. 혹시 청나라가 나를 몰아내고 세자를 왕위에 앉히면 어떡하지? 인질 생활을 하던 중 소현세자 부부가 잠시 귀국을 합니다. 세자빈 강씨가 부친상을 당하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조는 이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또한 1645년에 드디어 인질 생활에서 풀려나 완전히 귀화한 소현세자 부부를 반기지도 않고요. 타국에서 고생한 세자 부부에게 귀국 축하 연회를 열어주기는커녕 위로의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귀국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현세자에 대한 독살설이 떠돌기 시작하지요. 실록에서도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예요.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와 검은 천으로 그 얼굴을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소현세자의 장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혹여 누구라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는 것 같으면 인조는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처럼 인조는 그 소현세자를 욕했다는 뭐 그런 실록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인조가 개뭐뭐라고 네, 그 실록에 몇 번 안 되는 그 5번 중에 그 처음 한 번이 이제 인조가 한 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소현세자가 좀 더 살아서 그 정치를 했다면 더 어땠을까? 우리가 소현세자의 어떤 그런 평들이 좀 가소평가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정말 코믹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개뭐뭐가 딱 5번 나오는데 그쵸. 3번은 정말 개 짖는 소리였고 맞아. 한 번이 인조가 소현세자에게 했다는 개 네. 땡땡이라는 말이었다는 게 그것까지 설민석 저자가 네. 다 이렇게 재밌게 꾸며서 네. 적어놨다는 게. 이 책의 이제 장점은 그 정사만을 서술을 할 때는 놓치기 쉬운 네.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나 그 사람의 약점, 단점 이런 점들을 잘 집어내서 네. 중간중간에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이 좀 쉽게 그 인물, 역사의 인물에 대해서 좀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이렇게 그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게 그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소현세자를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버림을 받을 수가 맞아요. 있을까? 네. 그죠? 그리고도 그 무슨 특별히 그 아버지한테 대항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아마 그 이제 나중에 그 서술에 잠깐 설명에 나오는 아들을 그렇게 미워한 데는 인조가 청나라한테 모진 네. 그 순환을 받았잖아요. 네. 땅에 삼전도 엎드려서. 굴욕을 네. 그 굴욕의 대상이었던 그 줬던 그 악나라했던 청나라에서 네. 맞아요. 청나라의 사람이 다 된 것처럼 하고 돌아온 아들이 네. 너무나 싫었지 네, 않았을까. 그런 마음인 것 그 같아요. 해석이 오히려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론 그런 어떤 위기감도 아들에 대한 위기감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미웠겠죠. 네. 청나라에 대한 미움이 엉뚱한 네. 아들에게 그쵸. 향하지 않았나. 그 우리 역사에 참 그 안타까운 점이다. 네. 조금 더 그 우리 그 사람들이 좀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그런 그렇죠. 안목이 있었으면 네.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제 오늘 신문에도 났잖아요. 뭐 김정은, 김정남, 피살 이런 것도 아. 그렇고 하듯이 권력욕과 질투가 맞아요. 합쳐져서 더 슬픈 거죠. 네. 그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진짜 지금도 현재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있다는 것이 어느 제가 그 SNS에서 오늘 아침에 본 글인데 미국에 사시는 교포예요. 그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미국인 백인 이발사가 한국인이 오니까 이제 항상 한국에 대한 화제를 네. 꺼내신대요. 그래서 네. 다른 때는 한국은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해줬는데 오늘은 갔더니 김정은의 피살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기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괜찮은데 맞습니다. 이게 참 그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얼굴 모습을 한 민족을 비난하는 것이 동조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애매한 위치가 돼서 너무 속상했다 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렇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없는 그런 이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 저 궁금한 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그 왕들을 만나본다면 어떤 왕을 만나보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러니까 여기 이 27명의 왕들 중에서 대왕이라는 그 칭호가 붙었지만 정말 세종대왕을 만나서 정말로 그렇게 신하들을 괴롭히는 장면도 보고 싶고요. 그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궁금하고. 진짜 네. 고기를 무슨 고기를 어떤 요리를 좋아하셨나? 그죠? 네. 요즘은 예. 요리 방법도 다양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걸 좋아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제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나라면 27명의 왕들 중에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펼쳐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뭐 딱 집어 제가 뭐 어떤 왕처럼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얼핏 했었어요. 벌써 스케일이 다르신데요. 통치자의 모습을 그려야 돼. 저도 만나보고 싶은 왕이 있긴 해요. 고종. 고종 참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요즘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 망한 나라의 임금이었다는 것이 네. 물론 그 마지막 아들에도 순조가 있었긴 하지만 정말 그런 아내가 왕비가 그렇게 시해를 당하고 또 러시아 공사관에 피난을 가 있다가 뭐 대한제국을 만들어서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다가 온갖 방법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역량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그죠? 그 주변에 워낙 강대국들에 쌓여 있었고 그래서 참 비운의 왕이었다 생각해서 고종을 한번 만나뵀으면 같이 한번 울고 싶어요. 왜 서로 왜 이렇게 됐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기 책을 보니까 페이지가 한 500한 2, 3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네. 한 페이지당 1년이에요. 근데 그 대한제국 이후의 거기에 그 왕들에 대한 어떤 정보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접할 수 있었으면 그쵸. 그래서 한 500한 30페이지 네.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지나간 아주 옛날 얘기들보다 역사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근현대사 쪽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지금.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한국의 근현대사와 네. 동아시아 쪽에 네. 같이 묶어서 한번 네. 다뤄볼까 하는 아니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네. 그 조선왕조 이 실록처럼요. 이렇게 또 근현대사를 우울하게 막 이편 저편 가르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책을 써서 네, 그죠? 써서 주면 정임 씨 프로젝트 아들 보내놓고 나면 뭐 하겠어요? 부탁드려요.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열심히 기록하고 맞아. 그 의미 없어요. 그 기록 네, 기록의 1인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가가 될 가장 그 자질을 갖추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설민수 네, 작가님께 부탁드려 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만나보고 싶은 인물들도 있지만 이게 주로 인물을 위주로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인물을 위주로 서술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이제 특징적 인물들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 역사 조선 왕조의 역사 중에서 특징적 기억나는 인물이 있으면 한 명씩 왜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인상 깊었다 얘기해 주죠.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자이고 아내이고 엄마라서 그런지 한중록을 쓰셨다는 해경궁 홍씨가 제일 좀 홍시네요. 그래요. 아마 해경궁 남자 홍씨일 거예요. 홍시예요, 저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 입장 있잖아요. 시아버님은 영조 왕이시고 자기 신랑은 사도 세자고 죽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남편 편을 들자니 정조가 위험해질 것도 같고 결국은 아들을 택하죠. 네. 그러면서 그 기록을 쭉 썼는데 물론 주관적인 면이 많겠죠. 객관적인 면보다는. 하지만 그걸 이렇게 읽었을 때 이도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뭐 영조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왕으로서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부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는가. 또 미어지지만 또 정조를 위해서는 참았고 정조가 또 궁에 들어갔을 때는 엄마 역할을 거의 못했었잖아요. 고모 그렇죠. 도움을 받고 크고 그랬을 때 한 여인이 느끼는 그 슬픔과
그 시대의 어떤 여자들의 어떤 왜 어떤 질투 내지 그런 마음 그죠? 그런 게 주르륵 이때까지 보았던 사극들이 다 떠오르면서 맞아요. 마음이 사극이 읽히더라고. 떠오른다는 예. 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해경궁 홍씨가 알려진 건 결국은 해경궁 홍씨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궁의 어린 정조를 맡기고 혹시라도 영조의 눈밖에 벗어날까봐 재빨리 뒤도 안 돌아보고 예. 왔다는 거. 왔다는 그 부분에서 정말 마음 아팠어요. 네. 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살아남았던 그 그렇죠. 세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왕족이라는 것이 전혀 달갑지 않은 그렇죠. 굴레죠. 그들 보면 네. 단지 내가 왕족이었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러는 게 참 단 왕 한 명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도 많았죠. 바깥 세상에서 보면 그 궁궐 삶을 왜 살까 이렇게 하지만 당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앞뒤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없는, 그렇죠. 타고난 운명인 예. 거죠. 네, 혹시 정음 씨는 누구 네, 그 생각나는 사람? 세조 임금대 그 왜 한명회라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한명회하고 신숙주하고 이제 세조가 이제 같이 술을 먹고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팔씨름을 해요. 팔씨름을 하는데 그 얼마나 심심했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그죠. 참, 그 당시도 술 먹고. 네. 근데 그 한명회는 이제 세조한테 이제 팔씨름을 지는데 신숙주가 또 웬 그 또 객기가 발동해서.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기분 좋게 헤어지고 집에 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보내서 저기 신숙주가 뭘 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하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명회는 생각을 했죠. 오늘 밤 이제 신숙주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미리 보내서 책을 읽고 있으면 빨리 불을 끄고 자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신숙주가 이제 살았다 그날 밤. 네네. 네. 그게 좀 기억이 나고요. 그 한명회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여러 이제 뭐 그 다양성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화가 지금 생각이 나고 그 또 왜 남이 장군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오늘날 우리 그 점 보시는 분들로부터 아주 추앙받고 네, 있는 네, 남이 맞아요, 장군의 맞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남이 장군이 이분이 그렇구나. 하느님 않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분을 그렇게 모신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세조 말년에 세조 13년에 그 일어난 대규모의 난이었죠. 이 시의 난을 제압한 사람이 이제 남이 장군이었는데 이 남이 장군이 이제 궁궐에 유자광하고 같이 있을 때 갑자기 혜성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때 남이가 이제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이 오려는 징조네 하고 한마디 했는데 유자광이 가서 이렇게 일렀죠. 예종한테. 그래서 이 일로 모진 고문을 받고 거열형으로 결국 죽습니다. 그 시도 있지 않나요? 남아 나이 20에 뭐 세상을 그러니까요. 편재할 네. 그러니까 예. 대단한 장군이었거든요. 네.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이거 하나로 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는다라는 그런 어떤 예에 가장 적절한 그 장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 지켜봤기 때문에 신숙주가 네. 단종편에 안 쓰고 나중에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 신숙주 그 양반도 참 대단하죠. 술을 네. 아무리 마셔도 집에 와서는 그렇죠. 책을 읽고 잤다는 네. 그런 참 학자긴 본받아야 될것 같아요. 학자였던 네. 것 같아요. 머리에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 영조의 두 번째 부인 정순왕후가 네. 좀 굉장히 그 조선 시대 뭐 그 전에 역사에도 그랬겠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동등한 기회, 공식적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막후에서 여자들이 아주 기괴한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무슨 TV 드라마에서 저는 그거 과장한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무당을 해서 맞아요. 막 그 집 찌르면 같은 게 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 조선왕조 실록 자체에 보니까 벌써 그런 일들이 아주 수시로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정순완후가 그 순조의 수렴청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조가 25년 동안이나 그렇게 24년 동안이나 열심히 뭐 규장각도 세우고 나라를 영종조 시대라 네,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열심히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순조 정조가 돌아가시고 순조가 이제 왕이 어린 나이에 대해서 3년 동안 딱 네. 그 수렴청정을 하면서 그 3년 동안 24년의 치적을 다시 다 되돌렸다 그래서 규장각도 취소해버리고 또 그 벽파를 다 네. 자기 편만을 등용을 해가지고 붕당 정치를 네, 다시 세우고 그다음에 신유박해를 해서 그 가톨릭 이게 그때 당시에 가톨릭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서구 문물의 네. 조직이었으니까 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서양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다 신유박해로 또 일으키고 그랬다는 거 보면 야 정말 그 왕후가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그 권력을 국가 권력을 사용했을 때 자기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을 때 이렇게 전 그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보니까 오늘날도 비슷한데요. 저도 지금 뭐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네. 좀 더 신장이 돼서 네. 그 자기의 능력을 좀 정당한 경쟁 관계를 예.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겠다. 이게 자꾸 못하게 뭐든지 억누르는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이 네. 길이 나오질 않는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성숙 씨가 또 그 질문지에 써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면 꼭 하는 얘기죠. 역사는 객관적인 기술인가 아니면 주관적인 해석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느 한편으로 나누기 힘든 그렇죠.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네. 뭐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서술하지만 어떤 그런 또 주관적으로 또 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잘 융합되어 있는 그런 게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객관적인 기술이라고 할 때 사건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쓰는 건 객관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는 기술하고 원하지 않는 걸 빠뜨리면 말 자체는 객관적이지만 네, 이미 네. 그 과정에 객관적이지 않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왜 왕도 미리 못 보는 네.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썼는데 그 중간중간에 왜 약간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듯이 어차피 제 생각도 그래요. 역사라는 게 어떤 사건이든 인물이든 해석이 아닌가. 예. 그렇죠. 네. 완전 뭐 주관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어떤 바탕을 두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해석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도 잡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객관적인 기술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기술만 그러니까 기록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주관적이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또 주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객관을 가장한 주관이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사가들이 다 기록했다는 그 조선왕조실록의 그 가치가 네, 굉장히 정말 중요하지 대단해요. 않나. 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당연히 많지만 그래도 가장 그 당시에 있는 일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쓴 역사책이라면 그건 정말로 더 주관이 그쵸. 개입할 확률이 많지만 네, 그렇죠. 주관의 확률을 가장 그 비율을 가장 좀 줄여본 것이 당시에 바로바로 기록하는 이 역사서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들도 이 책을 읽었거든요. 최근에 다 읽고 나서 하는 아들이 말이 몇 학년이죠? 중1이에요. 네. 중1도 읽을 수 있는 책이죠. 네, 네네.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들이 다 읽고 하는 말이 요즘도 대통령의 말씀이나 이런 거를 옛날처럼 아. 다 받아 적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걸 묻더라고요. 기록은 하겠지만 그때 모든 담화문이나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받아 적었다면 지금 엄청난 증거물이 있지 않을까? 아, 중요한 증거인데. 네,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딱 발췌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조선왕조실록은 당연히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해가지고 현대어로 번역해놓은 문장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시길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해도 내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세종 22년 7월 21일 멋진 하신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황희정승이 90의 노구에도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네, 피해 사례에 나왔었어요. 네, 또 정조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조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겨울이 저는 정말 이번 겨울이 너무 혹독하게 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겨울이 지나고 우리에게 봄이 올 건가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간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웠던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만 그리고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객관적인 이 시간은 시간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 달이 좀 더 그 공평하게 주어진 우리 시간이 더 즐겁고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또 희망하면서 그다음 이 책 말고도 여러분들 저희가 또 누굽니까? 그래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권은 아니지라도 그동안 뭔가 좀 다른 책을 또 소개하고 싶은 책들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이 책 말고도 읽어볼 만한 책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정임 씨부터. 저는 김은 제가 좋아하는 김은 작가님의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공터에서. 네, 공터에서 그거 꼭 읽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임 씨는 대단하세요. 저는 그분의 필체가 빨리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글씨체가 이렇게 읽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어려워요. 정임 씨는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 그 저자의 책을 또 마음에 들면은 또 다른 책을 읽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내나 설민석 씨의 한국사 무도 한국사 특강 그 책을 저도 그 읽었었고요. 책은 여기 보면서 그 책은 보면은 인물, 사건, 문화유산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네. 그것도 읽으면 정말 기존의 어떤 한국사 책에서는 알지 못했던 자세한 내용을 재밌게 써놨고요. 또 역적의 아들 정조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듯이 그 책도 읽어보면 또 거기 해경궁 홍씨 한중록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것도 재밌었고 버림받은 왕자 사도 이것도 한번 내키시면 읽어보시면 모든 책이 다 쉬워요. 수월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저는 그 한 가지 또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역사를 배우고 국사 배울 때 정말 외우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처럼 이렇게 재밌는 책 이런 걸 한 세 권 정도를 교과서로 채택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야 될 것만 시험에 낸다면 우리의 시험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리의 역사 지식이 시험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험 너무 어렵게 내요. 네. 보면. 근데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왜 수학 있고 수학이 김책 있고 보충자료 있듯이 네. 왜 국정 내지는 뭐 검정 교과서는 따로 있고 보충자료로서 이런 책이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나? 그래도 교육에 드리는 네, 비용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워낙 막 마구잡이 읽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상 찬반이 있지만 2017 트렌드라는 책을 읽고 그 있고요. 책 좋더라고요. 네, 해마다 이렇게 맞아요. 새로 나오는 책인데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읽었고요. 책 제목이 2017 트렌드. 매년 나오더라고요. 네, 매년 나옵니다. 매년 읽어봤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유시민 작가의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도 쉽게 아주 잘 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표현의 기술도 읽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달 책 선정 책인데 과학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아요. 그것도 아주 얇고 쉽게 그 과학 아까 제가 여성들의 어떤 정당한 사회 기여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우리 시대 혹은 우리보다 오히려 앞선 시대나 그 뒤에 이렇게 하시지만 어려운 그 과학자의 그것도 여성으로서의 과학자 그다음에 또 가정을 가지면서 그런 어려움들 또 개인적인 과학자의 길을 가신 그 분들을 5분을 작가가 인터뷰해서 또 글을 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 책을 다음 달에 저희가 선정해서 독서 토론하는 걸로 하면서 또 같이 기회 있으시면 미리 읽으시고 네. 또 저희 그 방송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시고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